위대한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 타자의 언어에 저항하는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도입하는 작가라는 것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텍스트가 나갔죠. 오늘 나간 텍스트는 한 중반부부터 들어가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예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마무리를 짓고 오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히스테리적 구조의 예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이 종료되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미나 11의 특히 이 부분, 시선, 회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스크린의 정치학, 이런 부분들은 미학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시각예술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세미나 11이 한국에 번역이 된 첫 번째 세미나, 라간의 세미나서였고, 그 뒤에 이제 세미나 1, 첫 번째 세미나가 번역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국내 학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세미나 11이. 물론 그걸 이해했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문제이긴 했었겠지만, 그래서 이 세미나 11이 학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미학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세미나 11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세미나 11이 미학의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세미나 11이 예술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틀로서, 일종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하건대 가장 정확한 해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갖 종류의, 그렇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학계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은 상당히 유의미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더 진행시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강박증으로서의 예술에 대해서 세미나 11은 다루고 있다를 지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세미나 11에서는 히스테리가 아니다. 세미나 11에서 약간 예술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보수적인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11을 뒤집어서 보거나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세미나 11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술을 락강이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로부터 미학에 관련된 잘못 적용된 락강 이론을 구성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미나 11은 그 이전의 세미나들과 그 이후의 세미나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고려하면서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재해석해낼 수 있어야지, 세미나 11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이 세미나 11은 결국은 예술을 소장농협회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보수적 단체로서의, 방어적 단체로서의 어떤 실천의 도구로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한 오해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또 다른 내용들은 락강이 초기에 세미나 7에서 어떻게 예술을 히스테리적 구조로 간주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세미나 7에서 말해졌던 그 히스테리적 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급진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시간 관계상 많이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암시를 드리고 끝마쳤던 거예요.
자, 히스테리적인 구조는 왜 급진적이냐, 왜 그게 훨씬 더 아방가르드한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백을 탐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히스테리의 구조라는 거예요. 현재를 지배하는 건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를 반복하는 건 강박증이고, 강박증을 통해서 유한성의 세계를 구성해내려는 것이 보수적인 태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스테리적인 구조는 물론 그 실질적인 임상적 차원에서의 그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소환하는 것에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한다면 히스테리적 구조 역시 보수적인 태도라고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구조 자체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오류의 장소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공백을 환대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아방가르드한 면이 신경증적 구조 내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을 히스테리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락강이 초기부터 했던 거예요. 히스테리화해야 한다. 내담자가 강박증적이라면 히스테리적인 구조로 내담자를 돌려세워야 한다. 그래야 분석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테리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공백의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자면 공백의 사건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백의 사건보다는 결혈을 탐닉하는 사건, 균열을 탐닉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은 몰락을 탐닉하는 사건,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예술의 영역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히스테리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각자의 무한성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었던 그러한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몇몇 현대 미술가들에 대한 논평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몇몇 예술가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시각예술의 영역에서는 활동한 건 아니지만 문학의 영역에서 활동했었던 것이지만, 자, 예를 들면 레이먼드 카버 같은 소설가, 단편 소설가죠. 레이먼드 카버는 사망했는데 저와 동시대인이죠. 우리와 동시대인이었고, 그렇죠.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먼드 카버의 문학의 특징은 왜 히스테리적인가 하면, 지난 목요일 수업에서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문학 내부로 공백을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식으로 더 상식적인 표현을 쓰자면 의미의 부재를 탐닉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미가 스며들어오는 것에 저항하는 그러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미는 뭐가 만드나요, 여러분?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남근의 세계이죠. 팔로스의 세계예요. 자, 가부장적 권력의 질서가 무엇이 선명한 의미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한 의미의 트닙에 저항하는 어떤 종류의 문학이, 하나의 소설이라는 것이 의미를 생산하는 것에 저항한다라는 것은 공백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뒤집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백을 생산하는 문학인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레이먼드 카버의 문학이 뭐 실험 문학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문학, 뭐랄까요, 문장 구조의 파괴라든지 뭐 이런 문법 자체의 파괴가 있기보다는 문법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죠.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냥 독백하듯이 누군가가 말을 하듯이, 자,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주 간단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안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의 독자들을 난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험문학이라면 이건 실험문학이라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실험문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도대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의도했으니까.
자, 그러한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히스테리적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히스테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강박증적이냐 히스테리적이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선 자, 그렇게 팔로스가 그 안에서 작동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팔로스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히스테리적인 문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학이라기보단 영화 작품인데 영화라기보단 현대미술 작품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스탠 더글라스라고 하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영상을 하는 캐나다 출신의 현대미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 영화가 거의 한 36시간인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걸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하기보다는 미술관에서 상영을 하죠. 그래서 그 3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관람객이 그 영화의 처음과 끝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굉장히 길어서 그걸 볼 수가 없고 일단 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루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아방가르드한 특성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아주 명백한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살인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서부개척 시대의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디언이 있고 서부 개척 시대에 서구인들이 있고 그 서구인들 중에는 이제 캐나다 쪽, 퀘벡 쪽이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혹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인디언은 인디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인디언의 말을 하게 되겠고 그런데 이 인디언들 중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인디언들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들이 있고 어떤 백인들은 영어를 하고 동시에 프랑스어도 조금 하는 백인들도 있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정교해요. 다시 말해서 팔로스가 굉장히 단단하게 작용하고 있고 의미가 굉장히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명성들이 궁극에 가서는 그 영화 전체 서사를 붕괴시켜버리죠. 다시 말해서 그 선명성 때문에 더욱더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히스테리적인 구조처럼 보이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가 히스테리적인, 즉 공백의 도입과 몰락이라는 그런 효과인 것처럼 보이는 작품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히스테리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향유하게 되느냐는 사실상 작가의 재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다른 작가가 제가 항상 그 작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20세기의 다빈치다라고 말하는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가 있죠. 근데 앤디 워홀은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돈이 제일 좋아. 항상 이상한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영화도 제가 여러 가지 제 책에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걸 안티 필름이라고 불러요. 앤디 워홀은 스스로. 그 영화 작품들도 영화라기보다는 영상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안티 필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헐리우드 필름에 대해서 대항한다라는 뜻이에요. 헐리우드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대항한다라는 뜻인데 자, 그 작품들이 어떻게 촬영됐는가 하면 굉장히 간단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에펠탑 앞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찍는데 한 9시간은 찍는 거예요. 그 굉장히 간단하죠. 선명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걸 누구든 끝까지 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너무 지루해서. 자기 남자친구가 잠을 자는 모습을 옷 벗고 잠자는 모습을 게이였으니까 잠자는 모습을 5시간 정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끝까지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작품은 실제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됐어요. 상영이 됐고 한 5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4명이 2시간 만에 나갔고 마지막 1명도 3시간 만에 나갔다라는 신문 기사가 뉴욕타임즈인가 어디에 났었어요. 어떤 약간 정신 나간 예술가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소개로. 자, 그 작품들의 효과는 뭔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선명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볼 수 없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볼 수 없음을 보도록 만들고 어떤 텅 빈 것들을 혹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균열들을 작품 안으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예술은 그리고 21세기에 지금까지 벌어지는 이 예술들은 바로 이것을 두고 경쟁하는 예술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미술가들이 아무 짓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미술가들은 20세기에 출현한 어떤 특정한 논리를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은 그걸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한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선명한 논리를 제가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에서는 그 중세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세의 논리. 그러니까 중세가 부활한 세기가 20세기다라는 논점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책에서 중세가 바로 현실의 리얼리티의 질서에 공백을 도입하고자 하는 욕망들의 주체들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게 중세였어요. 그 중세의 논리가 20세기에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테리적인 구조의 미술의 세계라든지
그런 세기가 중세에 이미 존재했었고,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주의 세계에서도 사실은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맥락들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매너리즘과 같은 작품들이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너리즘도 그런 맥락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히스테리적 구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낭만주의도 어쨌든 히스테리적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히스테리적 구조의 예술을 히스테리적 구조의 종교를 신비주의나 비교, 밀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종교적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신비주의가 왜 신비주의인가 하면, 밀교가 왜 밀교인가 하면 텍스트를 해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텍스트를 의미의 공백인 채로 놓아두려고 하죠.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해석하게 전념하는 것이 종교의 특성이에요. 해석을 해주죠.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고 성서학자들이 성서를 해석해서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강박증적 구조라고 한다면, 밀교나 비교의 세계에서는 해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만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로부터 신비주의가 발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히스테리적 구조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증자들은 어떤 텍스트를 부여받게 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물을 부여받으면 그 사물에 대해서 의미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반면에 강박증적 구조는 그 사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강박증의 구조 중에 좀 병적인 것으로 가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보통 의처증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욕망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알지 못하면 그렇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그게 의처증의 구조 중에 강박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지 않았는지, 왜 안 먹었는지, 10분 전에 했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왜 다른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그 옷을 입었는지,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는지, 왜 그렇게 긴 치마를 오늘 입었는지,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강박증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 무언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가 하면 욕망에 대해서, 주의상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성적 충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 앞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발견하면 그게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강박증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 폭력은 굉장히 나약한 폭력이에요. 본인이 두려워서 폭발하는 폭력인 것이니까. 나약한 폭력이기 때문에 또한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이 되죠. 자, 그러한 강박증의 반대편에 히스테리적인 구조의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예술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알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수용해요. 오히려 그걸 탐닉하죠. 알 수 없는 대상을 탐닉해요. 그 존재를 탐닉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구조가 히스테리적 구조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현대 미술가들의 전형적인 태도가 그런 유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현대 미술의 경향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한 경향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사라져버린 적이 없어요. 유사일에 그러한 경향들이,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경향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그러한 경향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뒤에 뭐 바로크라고 우리가 흔히 한 가지로 뭉쳐서 부르는 미술의 경향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몇 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PPT 위에 얹어져 있는 저 카라바조의 작품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카라바조의 작품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주의적인 작품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매너리즘과 비교한다면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매너리즘 작품을 보면 여러분 구도나 표현 방법들이 그냥 딱 봐도 흔들려요. 딱 봐도 안정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조는 굉장히 선명한 작품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카라바조의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주의 계열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의미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미지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예수인 것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사도들인 것처럼 보이고, 이거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카라바조가 그린. 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에서도 이 카라바조의 작품을 아주 주요한 주인공으로 다루었었는데, 자, 왜 그런가 하면, 뭐 간단한,
뭐랄까 소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 카라바초의 작품을 연구하는 미술사가들이 그리고 미술 비평가들 혹은 미학자들이 몇 가지 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얼마 된 일은 아니에요. 한 수십 년 전부터 그러한 설이 존재했었는데 어떤 설이냐면 썰이죠 일종의.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락강 미술관의 책에 유령들이라는 책에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썰이냐면 자, 이 카라바초는 본인이 직접 스케치를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이런 빔 프로젝터 같은 걸 쏘아서 이미지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 같은 거. 물론 당시엔 빔 프로젝터 전기도 없을 거 이런 건 없었으니까 이 빔 프로젝터이기보다는 다빈치가 이미 그런 것들을 발명해 놓고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을 아주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빛을 작은 공간으로부터 통과시켜서 피사체에 비추어지도록 만들고 그것의 반영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아주 초기 사진기의 원리와 같은 그런 광각 장치라는 것을 이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 화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다빈치도 그러한 방식으로 미래에 도래할 사진기를 예측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었던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카라바초 역시 그와 같이 그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썰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런 거죠. 당시의 화가들과 비교했을 때 카라바초의 작품은 너무 리얼하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리얼하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현실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사진처럼 잘 그렸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너무 모델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뭐 당시 모델이 누구였는지 알게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모델은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지금도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더 드물었고 그래서 모델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높은 신분의 출신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신분의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건 뭐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릴 때는 당연히 높은 신분의 출신들에 대해서 모델을 세울 수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역사화를 종교화를 그릴 때는 이 모델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뭐 불황자들이나 병사들, 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쓰게 되면 아무리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썼다고 해도 이런 성서적인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릴 때는 그 사람 얼굴을 그대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카라바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카라바초에 등장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확연히 구분이 돼요. 이들은 예수처럼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그냥 불황자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냥 저작거리에서 만난 병사들, 불황자들. 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사용해요. 변형시키지 않고. 자, 그런 의미에서도 너무 리얼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 도대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등장하는 이러한 리얼리티의 강력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비평가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카라바초처럼 그렇게 당시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던 위대한 예술가가 스케치를 한 장도 남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스케치를 당연히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걸 엑스레이 촬영해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관찰해 보면 그냥 단번에 그려졌어요.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다빈치도 안에서 뭐 이리저리 스케치한 흔적들이 보여요. 작품을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 해도 스케치를 하고 지우고 외곽선을 다듬고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카라바초의 작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동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가설을 주장해 본다면 이 사람은 투사된 이미지를 그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미학자들이 등장했죠. 근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당연히 이 수백 년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걸 분명히 화가 스스로 숨겼을 테니까. 왜냐하면 화가의 위대한 천재적인 대상력이나 그림 그리는 실력이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가는 그걸 숨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러한 주장을 제가 연구된 주장을 읽고 그것을 카라바초의 작품을 혹은 미술 작품 일반을 해석하는 혹은 히스테리적 구조를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걸 도입했었던 거야. 제 책에다가 도입해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일단 확신을 갖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가정해보자 라고 확신을 갖고
제 이야기를 전개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카라바조의 작품이 고전주의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카라바조가 오히려 리얼리티를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전주의라는 것은 리얼리티를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태도이기보다는 보여지는 세계 너머에 존재에 접근하려는 고전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예술의 경향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논점에 근거한다면 강박증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라바조는 그러한 세계를 흔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상상하던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당신들이 생각하던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는 고전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미지의 효과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스러운 장면이었어? 이렇게 속된 장면이었어?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목사가 신부님들이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혹을 품게 만든다는 거죠. 즉 공백을 도입한다는 신앙의 내부로 균열과 공백을 도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카라바조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미지를 믿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저작거리의 인물을 그대로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않는 상태로 이미지로 만들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카라바조의 작품 역시 히스테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이 이걸 쓴 게 제가 2013년인데 특히 이 작품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 눈에 이 작품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작품이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낙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라는 존재의 가슴에 난 구멍을 손으로 감각하는 태도인 것이잖아요. 자, 이게 낙강적 태도라는 거예요. 균열을 만져보려는 태도, 균열에 접근하려는 태도, 그곳에 홀린 사람들, 예수의 구멍에 홀린 사람들, 예수의 죽음에 홀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탐닉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속지 않는 자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자들, 13개의 이미지를 저는 카라바조가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 이건 이제 바로크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의 세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매너리즘의 세계에서도 자,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는 이후에 평론가들이 그렇죠. 고전주의를 추앙하는 평론가들이 신고전주의를 추앙하는 평론가들이 폄훼하는 표현으로 썼던 지금도 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표현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작품들의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폰트로모의 작품인데 이 폰트로모의 작품 역시 제가 그 책에서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에서 언급을 했던 작품인데 자, 여기서도 고전주의적인 그런 선명한 세계, 팔루스가 지배하는 세계, 의미들이 안정적으로 지배되는 세계, 자, 그러한 세계로부터 빠져나가는 시공간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공간은 일단 어떤가요? 부유하고 있죠. 공간이 무게감을 상실했던 것이잖아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여러분. 특히 이 고전주의 시대의 화가들은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가 하면 시간의 견고함, 자, 자기들의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감각에 응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의 차원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그것에 안정감을 부여하려고 하죠. 동시에 공간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거운 공간인지 아주 가벼운 공간인지 아니면 적당히 무거운 공간인지 등등을 여러 가지 명암법의 처리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폰트로모의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일탈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슬로우 모션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시간이 좀 더 느리게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처지는 느낌이 들죠. 공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너무 가벼워서 다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게 폰트로모 작품의 전 작품에서 등장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뭔가요? 팔루스인 것이잖아요.
그 상징계의 안정성이 시간과 공간을 도구로 해서 우리의 세계를 선명하게 규정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은 관념적인 것들이니까, 관념적인 틀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이탈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주로 매너리즘의 계열의 화가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건 아주 적극적이고 표면적으로 히스테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20세기의 화가들이, 자, 위대한 예술가들은 항상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하면,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들은 예술의 역사와 대화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위대한 예술가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빌비올라를 좋아하는 이유도, 빌비올라 역시 비디오 아트나 영상에 관련된 미디어 아트를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존재하는 예술의 역사들과 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구성해내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빌비올라 작품은, 지금 이건 동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동영상 작품인데, 빌비올라 작품의 특징은 하나, 아주 모든 작품을 횡단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것, 이미지가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으로부터 처지도록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굉장히 많은 미학 강의에서 이 빌비올라를 항상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작품이 혹은 이것 외에도 다른 많은 작품들이 사실 폰토르모라고 하는 이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매너리즘의 화가의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공간성과 시간성이 구성되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비디오 아트의 영역으로 그대로 가져온 화가들이라고 예술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어쨌든 의미의 전달은 존재해요. 폰토르모의 작품 속에서도 어쨌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런 의미의 전달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그 의미의 전달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성과 공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견고한 축으로부터 이탈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태가 지금 저기서 신부님이 말하는 저러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방식으로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불타고 있는 것, 생명과 죽음 이런 거, 물은 생명인 것이죠. 이런 보통 불, 물, 광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용들을 다른 맥락 속에서, 다른 틀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비올라 이런 작품들을 보통 우리가 어디서 관람을 하게 되는가 하면, 좀 어두운 공간에서 이러한 작품들을 전시를 해요. 비디오 작품들을 전시를 하죠. 빔 프로젝터에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던 일상의 시공간이 정제하고 빌비올라가 만들어낸,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전혀 다른 시공간의 세계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미의 세계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저 어두컴컴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는 새롭게 인식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빌비올라의 시공간의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외상 중에서 팔루스가 지배하는 외상, 즉 일상적인 외상, 즉 일자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보편성의 외상을 빌비올라의 작품은 조금 뒤틀어서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도록 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절차와 정신분석의 상담실로 들어오는 절차가 동일해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미학 강의를 할 때도 암시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담실 밖에서 존재하고 있던 일반성의 세계, 그 시간과 공간이 다른 방식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내담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빌비올라가 이렇게 작품을 설치하고 관객들을 기다리는,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놓고 관객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와 정신분석가가 내담자를 기다리는 태도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장소를 히스테리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토록 정신분석이라는 상담의 여정이, 혹은 그 상황 자체가 연극적인 거예요. 연극적인 것이죠.
각각의 분석가는 각각의 연극들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고유한 테크닉들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각각의 내담자에 맞추어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석가들은 음악을 틀기도 하고 어떤 분석가는 조명을 낮추기도 하고 어떤 분석가는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석가는 서서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석가는 아주 그 까나페라고 부르죠. 그 카우치. 아주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 아주 낡은 가죽 소파에 내담자를 눕히기도 하고 어떤 분석가는 마치 뭐랄까 그 치과에 가면 앉아서 하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런 것에 앉히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장소는 당신이 존재하던 저 바깥과는 다르다라는 거. 다른 방식으로 시간이 흐를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공간이 구성될 것이고 다른 방식의 기표들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가가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내담자에게. 그래서 제가 예술과 정신분석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뭐 목이 터져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집요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자,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카라바조 굉장히 파괴적인 예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당시에 로마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추기경들 혹은 종교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카라바조를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게 카라바조가 신에게 접근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신성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신성함에 접근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카라바조라는 것인데 이 카라바조의 작품을 당시에 신성함을 주장하던 권력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그게 가장 의문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카라바조의 능력이겠죠. 너스레를 떨고 카라바조 살인자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다가 다시 복권당하고 복권되고 뭐랄까 굉장히 노회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술적으로 그 뛰어난 재능 못지않게 사람을 다룰 줄도 알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뭐랄까요 호감 가지 않는 인간형인 거죠. 자,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작품을 결국에는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조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 침을 뱉는 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이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보다 더 치명적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어떤 종류의 쾌락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이 제가 락강의 루브르라는 책에서 소개했던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에요. 그건 루브르 박물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전시된 작품이죠. 거기에 카라바조의 작품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가서 보시면 정말 슬퍼요. 정말 우울해요. 알려진 바에 의한다면 그 죽은 성모의 그 시신의 모델이 되었던 게 아마 강해에서 익사한 여자의 시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보면 그냥 아주 평범한 여자가 창백한 상태로 누워 있는데 익사체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애도하러 온 그 사람들의 모습도 아름답지도 혹은 추하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담백하고 거기는 어떤 성모 승천에 관련된 그러한 찬란함도 애도의 위로도 치유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려진 일화가 있죠. 그게 아마 무슨 로마 인근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서 그 작품을 주문했던 것인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고 다른 작품, 보다 아름답고 보다 성모가 승천하는 아주 찬란한 이미지가 그려진 그 작품으로,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대체됐었죠. 자, 카라바조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앞에 서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할 일이 계신다면 한번 그 앞에 서시기를
권유해 드리는데 그 앞에 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혹이 있어요.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위로는 안 되는 그런 잘 그림이 있죠. 잘 그렸는데 위로는 안 되는 잘 그림. 자, 그런데 카라바초의 작품 좀 그래요. 아주 잘 그렸어. 너무나 뛰어나게 잘 그린 그림이고 너무나 많이 절제되어 있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런 조금 전에 봤던 그 도마의 의심보다 훨씬 더 절제되어 있고 훨씬 더 개성이 없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아주 아름답게 구성된, 자, 그러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치유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진짜 좋은 예술 작품은 뭐냐면, 정말 좋은 예술 작품은 최소한의 환상만을 끌어들이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자살하지 않을 만큼의 환상의 쾌락을 남기는 작품. 그래서 그 고독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의 작품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제가 그 책에서 했었는데, 전형적으로 카라바초의 그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 그런 작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신분석의 절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인 우선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우상파괴예요. 우상파괴. 내담자가 사로잡히는 모든 종의 우상들을 스스로 파괴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파괴예요. 모든 걸 파괴하는 거죠. 히스테리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고 내담자가 자신의 공백만을 남기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권력의 기둥들을, 고정관념의 기둥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모든 걸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정신분석의 절차를 다루는, 실제 테크닉을 다루는 텍스트를 보면 정신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환멸이 존재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우울증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울증으로 끝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울증은 진리의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진리가 없는 걸 인식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진리의 장소인 것이지만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진리의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진리의 장소는 진리가 없다라는 상태에서 나 자신의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즉 창조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울증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지 않을 만큼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환상들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카라바초와 같은 작가들. 자, 그래서 그러한 예술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미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세미나 11은 예술학에 관련된 다양한 암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꼭 짚어드리고자 작정을 했던 것이니까 이러한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그리고 또한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정신분석은 20세기 예술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책들을 막 이렇게 써내가는 사람들은 프랑스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저밖에 없어요. 그게 뭐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가진 지렛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자, 락강이 프로이트를 해석하는 지렛대에는 처음에는 그게 뭐였냐면 언어학이었어요. 언어학이라는 것을 구조로 해서, 도구로 해서 프로이트를 움직이고자 했던 것이죠. 저에게는 미학이라는 지렛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락강을 다루는 태도는 락강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 미학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락강이라는 존재를 옮기고자 한다는 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락강을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미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토록 이 세미나 11의 이 부분에서 예술가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고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열을 올리는 거죠. 제가 오늘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그런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들의 표면적인 특성이,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약함을 무기로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구조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챗 베이커와 같은 뮤지션의 음악을 들으면, 자, 이 사람이 저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하면, 챗 베이커가 연주를 하고 여러 가지 음악을 표현하고 노래도 하죠.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 재즈를 전문적으로 많이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몇 명 있는데 뭐 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마일스 데이비스하고 챗 베이커를 좋아하는데, 챗 베이커는 마일스 데이비스는 약간 도착적인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조금 뒤에 도착적인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예술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일스 데이비스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챗 베이커는 전형적으로 히스테리적이에요. 전형적으로 여성적인데 챗 베이커가 그렇게 그 트럼펫에서 연주하는 걸 들으면 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선율들이 공백을 이렇게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공백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듯한 느낌.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재주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탐닉하는 느낌. 없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공백을, 허물을, 결여를
소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들을 많이 연주를 했던 사람이 챗 베이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챗 베이커도 저에게는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에요. 공백을 탐닉하는 예술가. 그리고 정신분석이 그래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렸다면, 자, 일단 완성해야 되겠죠. 정신병적 구조도 있고 성도착의 구조도 있으니 거기까지 말씀 다 드릴게요. 정신병적인 구조도 예술의 내부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정신병의 구조는, 자, 이런 거예요. 정신병의 구조는. 제가 정신병을 묘사할 때 다른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묘사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표현을 써요. 정신병은 고독한 구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독한 구조라는 것이죠. 정신병자들이 만들어낸 그 망상의 세계가 무엇인지 타인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경증자들의 세계는, 우리가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계는 고독이 없는 세계예요. 모두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도록 강제받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증자들의 세계는 고독이 정말 드문 순간에만 존재해요. 정말 드문 순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순간, 혹은 그런 작품들을 보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만 고독이 존재할 뿐이지 우리는 고독할 새가 없어요. 내가 슬프면 이 슬픔은 배운 슬픔, 학습당한 슬픔이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순간 이건 타자의 슬픔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독한 슬픔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경증자들의 세계인 것이죠. 내가 분노하거나 불안하면 이건 역시 학습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고독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신경증자들의 세계인데, 반면에 정신병적인 구조의 세계에서는 이런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일자에 의해서 분절당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은 무엇을 느껴도 고독해요. 무엇을 느껴도. 그래서 그들의 세계를 망상이라고 제가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은 세계는, 신경증자들의 세계는 환상의 세계인 것인데, 환상의 특징은 보편성이고 일반성인 것인데, 일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망상의 세계는 개별성이라는 것. 자, 그걸 편집증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던 것과 대입시켜 본다면 외상의 고독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보편적 외상을 통해서인 것이죠.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보는 A라는 위치에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얼 봐도 고독한 이미지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적 구조는 그 작품을, 그 구도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병적인 구도는 B라는 위치로 가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B라는 위치에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을 볼 때에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정신병적 주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전혀 보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보여지는 세계의 이미지는 고독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이미지는 정신병자들에게는 자신만이 느끼고 자신만이 갇혀있는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그 외상 속에서는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동은 고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그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흔히 이 예술가를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헨리 다거라고 하는 미국의 아티스트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수위로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뒤 이 사람 다락방에서 이 작품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티스트였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태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아티스트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병자 그러면 뭐 미디어에 등장하는 뭐 살인범, 뭐 파괴적인 사람, 뭐 정신분열적인 사람, 이런 사람만 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신병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내성적이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어쨌든 자기 안에서 자신의 정신병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이 어떤 세계에 사는지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뒤에 그 다락방의 방문을 열어젖히자마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주제로 평생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공격당하는 소녀들의 세계, 소녀들을 공격하는 성인 남자들의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그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성애적이에요. 여자아이들이 옷을 벗고 등장하기도 하고, 뭐 고문당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특정한 망상 속에 완전히 이 사람은 사로잡혀서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장하는 이미지를 탐닉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살아갔던 것인데, 자, 그럴 정도로 되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재능을 본다면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뛰어난 예술가로 인정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을 예술가로 인정할 수 있을까? 자, 이건 20세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리라고 하는 예술의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수자 예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병을 앓고 있었거나 어쨌든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구조 내부에 들어와서 살아가지 못했던 주체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발굴해서 자, 그 사람들의 작품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들의 작품을 미술사 안에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각각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할 수 없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들은 자신들을 예술가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예술가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만들어내는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나가는 투로 말씀드렸는데 위대한 예술가는 우선 먼저 예술이라는 역사와 싸우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예술가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선 먼저 우리 사회가 예술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어떤 그림을, 어떤 작품을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자기 안에서 반복하는 행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우선 먼저, 그러니까 애송이 예술가들은 우선 먼저 우리 사회가, 우리의 역사가 예술이 무엇인지, 좋은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반복하려고 해요. 카피라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낼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의 절차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술의 역사의 일정 수준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예술가는 그러한 반복을 멈추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카라바초의 작품을 보세요, 여러분. 카라바초가 왜 일단 그게 그 썰이 맞다면 왜 빔 프로젝터와 같은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카피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해냈는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특징들이 생산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예술가 자신의 손재주가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손재주가 어떤 것이건 간에 그냥 스케치를 하면 여러분들의 개성이 등장하죠. 그냥 스케치를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반투명지를 트레이싱 페이퍼 같은 걸 놓고 밑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베끼면 어떤가요? 본인의 손재주의 특성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면 굉장히 그림들이 비슷비슷해지죠. 자, 그걸 카라바초는 거꾸로 이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카라바초가 그림을 그릴 때 등장하는 그 손재주의 특징, 그 손의 맛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카라바초가 그림을 배웠던 스승으로부터 온 것이겠죠. 그 사람이 그림을 학습했던 그 시대가 그 카라바초라는 인물의 손에 남겨놓은 그러한 특질을 카라바초는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자, 그것까지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껴 그리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미지를 베껴 그리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이야기를 우리 시대의 거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예술가들은 왼손으로 그리려는 사람도 있고 발로 그리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자신의 손재주라는 것을 거부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진지한 예술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술적인 실천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의 손재주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미술이라는 것을 이 사회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진지한 예술가의 실천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선 먼저 타자의 흔적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문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이죠. 위대한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 타자의 언어에 저항하는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도입하는 작가라는 것이죠. 남들처럼 앵무새처럼 말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우선 먼저 문학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만 그 작가를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미술이라는 대타자와의 전쟁이에요. 미술이라는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술가가 되려고 결정을 했던 것이니까. 내가 미술사라는 걸 몰랐다면, 미술이라는 실천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술이라는 실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면 미술가가 되려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화가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술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술가라는 단어가 존재했던 것이고 그러한 예술가라는 단어가 귀속되어 있는 예술의 역사라는 거대한 대타자가 존재했었던 것이니까 자, 그것의 선언적인 선제하는 그것이 선제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예술의 역사를 바꾸고자 한다면 존재하는 예술의 역사와 싸워야 돼요. 그것은 내 안으로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방법을 쓰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예술가의 조건은 예술사, 미술가의 조건은 미술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과의 투쟁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런 예술은 예술이라는 역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던 주체들의 작품인 것이니까 이것을 미술사 영역 안으로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거 설명하면서 하나 일화를 설명드리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화가인데 입에 그 얘기를 달고 살아요. 어떤 분이냐면 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내가 잭슨 폴록보다 낫다라는 그런 주장을 항상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인데, 왜냐? 본인이 먼저 뿌렸다라는 거예요. 드리핑 기법 자기가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잭슨 폴록이 먼저 했어요.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잭슨 폴록이 먼저 뿌렸어요. 드리핑 기법 아시죠?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도 드리핑 기법을 뿌렸으니, 그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으니 나도 잭슨 폴록과 같이 위대한 화가다,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술만 마시면 주장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자, 그분은 예술사에 대해서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던 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학의 발명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기 어떤 섬에 살다가 전기를 발명한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학 역시 과학의 역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위대한 과학자를 만들어내는 절차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분명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가치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의 역사 안으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 생각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아니기도 하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뉴욕에 있는 미술관이나 어쨌든 뽕피두나 프랑스에 있는 미술관에 충분히 전시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사유를 우리에게 환기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작품 하나가 들어와서 결국 미술의 역사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하는지, 혹은 그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어떤 쾌락을 탐닉하는지, 이미지의 쾌락을 탐닉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또한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은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려되는 한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작품, 뒷샹의 작품 레디메이드잖아요. 자, 이 작품은 이것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술가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야, 니네만 작품해? 나도 작품할 수 있어. 그래놓고 뭔가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작품이라고 우긴다면 작품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병을 말리는 그런 용기인데, 뒷샹이 철물점에서 구입한 거죠. 뒷샹이 이걸 구입하는 행동 뒤에는 미술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갱신하려는, 그로부터 다른 종류의 미술사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걸 예술작품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것만 갖고는 예술작품으로 구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정신병적인 주체가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앞에 사물을 놓고 이게 예술작품이다, 더 위대하다, 난 이걸 한 10억 주고 샀어 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려에 선제하는 작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미술사 자체와 대항했던, 대립했던, 그것과 투쟁했던 그러한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예술의 작품으로서의 구성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피카소나 잭슨 폴록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 자, 잭슨 폴록이나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은, 자, 이거 뿌린 거잖아요. 이게 드리핑 기법인데, 자, 이러한 작품들이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미술의 역사라는 대타자에 대한 고려가 선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뿌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뿌려보세요.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학부모님들이 가끔씩 자기 한 2살, 3살짜리 애가 물감을 이렇게 진겨놓은 거 보고 내 딸이 천재인 것 같아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제가 보기엔 별로 잘 뿌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 정도는 뿌릴 수 있어요. 왜 못 뿌리겠어요? 물론 이걸
미국의 방송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뿌리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어요. 어떻게 뿌리는지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뿌리고, 그리고 잭슨 폴록 역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환상들을 도입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헛소리를 하죠.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뭐 자기가 이걸 배운 거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주술적인 행동을 할 때 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래 위에 뿌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촬영했다. 그리고 내가 뿌리는 것은 뭔가 원시적인 것을 소환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다 헛소리죠. 여러분도 뿌릴 수 있어, 이 정도는. 이게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어떤 우리에게 내용들이 환기가 되어야 하나 하면, 자, 잭슨 폴록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뿌렸던 자들에 대한 환기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앙드레 마송 그 락강의 매제인가요? 락강의 매제인가? 그렇죠. 앙드레 마송이 초현실주의자예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 시절에 활동했던 초현실주의자인데 그렸던 오토마티즘 기법의 작품이에요. 자, 이미 초현실주의자들이 뿌렸어요. 이미 뿌렸어요. 다시 말해서 초현실주의자들의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잭슨 폴록의 저 작품이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술사 안에 위치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앙드레 마송이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몰랐는가?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이렇게 뿌리는 드리핑 기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는가 하면 알고 있었어요. 잭슨 폴록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원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잭슨 폴록이 정신과 치료를 받죠. 근데 그때 정신과 치료할 때 정신과 의사가 프로이트를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잭슨 폴록에게 이제 드로잉을 하도록 시키죠. 그리고 그 드로잉 하도록 시킨 그 이미지가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라는 걸 이미 잭슨 폴록이 알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잭슨 폴록이 이미 어떻게 의식의 흐름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미지를 구성해내고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즉 의식의 세계 저 너머에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어느 면에서는 약간 융적인 신비주의적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이미 탐닉했던 주체들이 초현실주의자들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자, 그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이 바로 그 드리핑 기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잭슨 폴록이 헛다리를 짚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초현실주의자들이 저런 자동기술법에 근거한 작품을 그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신비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기보다는 다다이스트적인 사고의 태도가 더 배후에는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다이스트적 태도는 뭐냐면 미술사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화가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긋는 선들은 다 고려된 선들이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고려하지 않은 선들.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둘이 그리는 행동. 혹은 그림을 그리는데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혀 모르는 수동적인 그러한 차원 속에서 이미지를 그려내는 그러한 행동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초현실주의자들의 실천들이 강조된 것이지, 어떤 의식의 세계 저편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원형을 드러내기 위한 신비주의적인,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태도를 다시 구성해내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인데, 잭슨 폴록은 낭만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을 제가 네오낭만주의, 네오호멍티즘이라고 부르죠. 저만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미국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록을 비롯해서 마크 로스코라든지 뭐 그 외에 미국 추상표현주의라고 포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굉장히 많은 상품화가 진행되었던 그런 작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주의를 가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현의 세계를 일그러뜨려서 재현의 세계의 모순을, 균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이 그림을 그려낸 것에 비해서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재현의 세계를 붕괴시키고 그 뒤에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드러내려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미술의 역사 속에서는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일종의 퇴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방가르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의 미술사에 스타를 지배하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파괴하는 실천들을 보여준, 이미 파괴된 걸 다시 살리는 태도는 최소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업들을 아방가르드라고 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데, 잭슨 폴록을 비롯한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세기 낭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일그러지고 알아볼 수 없는 이 화면 너머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정신병적 구조로 돌아오면,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병적 구조는 우리에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의미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그게 개인적인 고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술사 내부에서도 고독의 영역에 유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병적인 그러한 구조를 정신병자가 아닌 주체가 신경증의 세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신병적 주체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할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정신병적 구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적인 구조와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숙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또 다른 마지막 구조. 예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되고 있는 그 신경증에서의 강박증과 히스테리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외부에 존재하는 정신병적 구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차기 구조로서의 예술 작품을 설명을 드리고, 자, 비로소 오늘 진도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술의 세계에서 성도차기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존재해 왔었고 그것이 암시적인 방식이건 아니면 아주 대놓고 하는 방식이건 도착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술의 구조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성도착의 구조로서의 예술 작품은 혹은 예술 작품의 성도착의 특성은 이런 거예요. 물신적 특성이죠. 물신적 특성. 예술 작품을 우리가 눈앞에 놓고 보면 이게 물신이 되어버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물신이 된다라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사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신이 그런 거잖아요. 뭘 물신화했다라는 것은 이 옆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들의 질서와는 확연하게 다른 어떤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그걸 믿게 만드는 물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 물체가 그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질서를 압도한다라는 의미에서 물신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페티시즘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페티시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도차기 구조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방식으로 쓰이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사물을 물신화한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의 속옷이라든지 여성의 하이힐 빨간 구두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물신적 증상이라고 말해지는 그러한 사태들을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차기 구조들을 고려해 본다면, 자, 그게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사물이 내 앞에 등장하면 나를 원래 지배하고 있었던 질서가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신의 특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섹스를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섹스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은 어떤 구조인가요? 신경증의 구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섹스를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대타자에 의해서 학습된 성적인 경향인 것이잖아요. 자, 그러한 논리 속에 있던 남자가, 이 사람이 만약에 도착증자라면 논리 속에 있던 남자가 여성이 나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여전히 그 논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성이 신고 있는 그 빨간 구두를 보는 순간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빨간 구두에 꽂히게 되면 이 남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여성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학습된 신경증자로서의 성적인 충동의 논리가 망각되는 거죠. 망각되고 빨간 구두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쾌락에만 온전하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물신적 기능은 아버지의 기능을 폐지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신적 기능은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을 폐지시키는 그러한 영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도착에서의 물신적 구조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구조가 정지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정지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성도착에서만 발견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술 작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병 말리는 용기라든지 아니면 소변기라든지, 제가 오늘 이미지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군요. 자, 소변기라든지, 자, 그 원래 소변기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 기능은 일상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가 살아갈 때 사물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로 우리는 소변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기능에 집중하고 그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능과 제작에 어떤 들어간 비용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걸 소유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걸 되팔 수도 있는 자, 일상적인 상징계의 기능 안에서 작동하고 있던 그 소변기를 가지고 와서 미술관에 전시하는 순간 뒤시안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시하는 순간 이 소변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즉 상식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걸 의도하고 소변기를 미술관에 전시하고 그것을 예술작품이라고 물신화하기 시작하면 자, 그 작품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상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작품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소변기에 관련된 최소한 소변기에 관련된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뒷샹이 사인을 해, 본인의 이름은 사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뒷샹에 사인이 들어간 작품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진정으로 소변기로 쓸 수가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얼마짜린데. 자, 그게 물신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물신의 기능. 그런데 그 물신의 기능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물신주의자 그러면 돈을 너무 숭상하고 물질적인 가치만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건 물신의 기능이 아니야. 엄밀한 의미에서 물신이라는 것은 내 이전의 질서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물신의 기능이 우선 먼저 역사 속에서 항상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세를 제가 항상 언급해요. 중세에서 성물을 대하는 서구인들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성물을 대하는 태도. 성물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의 가시 멸관한 조각이라든지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수의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물들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물들, 아마포라든지 예수의 얼굴이 닦았던 그 아마포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성물들을 종교적인 그런 정치의 세력들이 숭상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성물이 우리 앞에 제시되는 순간 세상의 질서가 정지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세상에서 이 세속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이 갑자기 정지해 버리고 전혀 다른 위치로 내가 옮겨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종교에서 성물의 기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수한 효과라고 한다면 자, 그 똑같은 효과를 20세기의 예술가들이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뒷샹이라는 거예요. 뒷샹은 이미 예술작품이 사실은 물신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물신화되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자, 물신화되어 있죠. 자, 저건 우리의 세계의 그림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세계의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야. 저건 거의 신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흔히 그런 작품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가끔씩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그런 예술 작품은 이미 물신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예술 작품은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저 너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신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 빨간 구두를 좋아하는 성도착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바라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숭배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체의 조직을 변화시켜요. 자신의 신체가 느끼는 쾌락의 리비도의 흐름을 바꾸어버리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 성도착에서의 물신이에요. 그래서 신경증자들의 강박증자의 물신과 성도착의 물신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강박증자들이 여성을 물신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여성을 숭배하고 성녀처럼 다루고 예를 들어서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 숭배의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남성적 주체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자, 이건 물신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성을 성녀의 수준에 놓아놓고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상상만 하는 방식으로 쾌락에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성도착의 구조와 일반적인 강박증의 물신 구조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빈치의 그림과 같은 위대한 작품들을 저기에 모셔놓고 저건 위대하니까 접근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즐길 뿐이야. 바라만 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자, 그러한 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착적 물신 구조라기보다는 강박증적 물신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물신 구조는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가 없죠. 저건 저 세상인 것이니까 저것의 논리를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세기 예술은 바로 그 저 너머에 있었던 그 물신을
우리의 일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뒷시장의 작품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히 레디메이드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시리즈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징을 20세기의 설치 미술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20세기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 가면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작품과 관객 사이에 경계가 없어요. 그 경계를 의도적으로 폐지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저 작품의 물씬 기능이 일단 물신의 기능을 한 건 사실이니까 물신의 기능이 관객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것을 관람했던 주체가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식의 질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 이게 현대 미술의 가장 큰 정치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품은 그냥 단지 저 멀리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관람객의 삶 역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 이게 20세기 미술의 윤리학이에요. 정치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착의 구조로서의 예술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또한 20세기의 미술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경향 중의 하나라는 것이죠. 작품이 우리의 일상을 오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정신분석 임상이 성도착적 구조로서의 물씬 기능을 분석 내부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표를 물신화하죠, 여러분. 정신분석가들이 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예요. 기표를 물신화해요. 이런 얘기를 자주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게 되면 듣게 될 거예요. 기표를 좀 달라. 나도 당신에게 뭔가를 줄 테니. 그러니까 뭔가 아주 많이 주고받아요. 근데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기표를 주고받죠. 기표를. 그리고 내담자가 하던 말들 중에서 분석가에게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분석가를 자극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기표가 등장하면 그 기표를 분석가가 돈 주고 사게 돼요. 그 기표를. 그 순간 그 기표는 내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표가 되어버려요. 무심코 내뱉은 하나의 기표가 물씬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표를 중심으로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상적인 질서들이 다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런 게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게임들. 기표를 물심하는 게임들. 기표가 어떻게 내담자의 삶에 새롭게 인식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질서를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에 주목하는, 자, 그러한 게임들이 성도착의 물씬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게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질서가 붕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질서가 파괴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거세를 무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거세를. 우리가 다 거세된 존재인 것이잖아요. 거세. 예술작품 역시 거세된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산물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착의 구조를 도입해 오면, 그 물신적 구조를 도입해 오면, 물신적 구조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물론 성도착 자체로는 윤리적인 것도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빨간 구두를 좋아하던 무슨 속옷을 좋아하던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 것인데,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달리 사용하면, 예술의 영역에서 혹은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달리 사용하면 그건 윤리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유일하게 윤리적인 것은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것이니까. 그리고 비윤리적인 것은 타자의 질서에 지배되는 것이니까, 그 타자의 질서에 지배된다라는, 즉 거세되었다라는 그 핍진한 상태로부터 내담자를 끌어낼 수 있다면 물신적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표를, 어떤 사물을 물신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이미 속해 있었던 욕망의 구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자, 그건 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정신분석은 간단하게 아버지를 살해하는 행동이니까 아버지를 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거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들은 항상 아버지의 거세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전전긍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욕망하지만 온전히 하지도 못해요. 뭔가를 사랑하지만 온전히 하지도 못하는 이 어떤 파동 속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강제한 숙명의 파동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끌어내야 한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내담자가 그 파동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파동에 몸을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 미끼의 대부분이 기표라는 거예요. 기표. 근데 그 기표는 물신적 기능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쾌락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 기표가.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성도착의 구조이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우울증적 예술도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건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구조가 소멸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증상이기보다는 모든 증상들이 소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울증적 예술들도 있죠. 우울증. 더 이상 매혹을 발산시키지 못하는, 혹은 너무 작은 매혹만을 발산시키는 예술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스파클 홀스라고 하는 뮤지션의 음악들이 그래요. 본명은 다른 사람인데 자살했죠, 이 사람.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주로 글 쓸 때 많이 듣는 음악 중에 하나인데,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긴장감이 발생해요. 긴장감. 왜냐면 이 사람 왜 자살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 자, 그런 작품들도 있다는 거죠. 우울증에 거의 근접한 작품들. 그래서 정말 죽음을 우리에게 데려오는 작품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자, 이제까지가 좀 길긴 했었지만 예술에 관련된 그 4가지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강의의 마무리였고, 자, 이제 8강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로 이제 비로소 들어가 볼 텐데요. 자, 8강에서는 제가 선과 빛이라고 원래는 밀레가 명명해 놓은 제목에 대해서 스크린의 정치학이라고 달리 명명을 붙여놨어요. 스크린의 정치학. 주로 스크린에 관련된 이야기, 스크린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원래 밀레도 혹은 락강도 언급하지 않았던 성경의 구조를 하나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 1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가에 대한 문장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뭘 말하지 못하나?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진리를 얘기해 주어도 못 들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석상, 목상 이런 것들 말하는, 아니면 금으로 만든 우상, 청동상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이렇게 불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기독교 내부에서도 성상 파괴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미 우리의 상상력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상상하는 방식이 우상의 방식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세계가 우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는 대타자인 것이죠. 어떤 종류의 재현의 질서가, 대타자의 질서가, 왜냐하면 우상도 재현된 것이잖아요. 리프리젠테이션 된 거잖아요. 자,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인 것이잖아요. 자, 어쨌든 그 재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재현된 것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논리가 우리를 진리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이 스크린의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도입해 볼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본문을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2가지 도식이 이제 동시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텍스트에도 제가 이미지로 얹어놨는데, 양쪽 삼각형의 이미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기하 광학적 조망점이고, 밑에 있는 것은 광점에서 스크린에 걸러진 이미지가 어떻게 그림으로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도식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이건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세계는 어떻게 주체가 세계를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기하광학적 조망점에는 주체의 눈이 있는 것이고 주체의 눈이 대상을 보죠. 대상을 보는데 대상 자체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미지로 그려야겠죠. 그게 첫 번째 삼각형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삼각형을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첫 번째 삼각형을 해석하는 것에도 일단은 일종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방식은 고전주의적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낭만주의적 방식이다. 혹은 매너리즘적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자, 기하광학적 조망점에서 세계를 관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위치는 A라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예전 수업의 도식에서 그 A의 위치, 즉 외상에서의 A의 위치에 있어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치가 그러니까 원근법의 소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홀바인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A의 위치에서 세상을 봐야 하고 그때 우리는 대상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전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는 대상을 정확히 못 봐. 왜냐하면 이미지는 파토스니까. 자, 이미지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인 것이 아니라 시각의 세계인 것이니까 이미지는 파토스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주목한다고 해도 대상은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다시 분석하는가 하면 언어로 분석을 하는 것이 로고스로 이미지를 다시 분절해요. 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태도인 것이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고전주의자들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그냥 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합리적인 언어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대상이, 즉 진리가 어떤지를 추론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고전주의적 태도인 것이고 이게 기하광학적 조망점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취하는 태도예요. 플라톤적인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낭만주의적 태도 혹은 매너리즘의 태도는 뭔가요? 이 이미지의 세계가 아무리 로고스적인 방식으로 분절된다 해도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만 볼 수 있고 대상은 추론해낼 수 없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추측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게 매너리즘과 낭만주의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으로 기독교적인 사고관인 것이죠. 고전주의적 사고관과는 다른 것이죠. 즉 낭만주의로서의 기독교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세계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낙관적인 태도로 본다면 이미지가 왜 구성됐는가? 대상을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지의 세계는 대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대상에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지의 견고한 질서들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재현하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의식적 의도는 아니고 무의식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기하광학적 조망점에 존재한 주체는 이미지에 갇힌 주체이고 보호받는 주체예요. 이미지가 기하광학적 조망점에 선 주체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하면 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는 충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큰 사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응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세계를 만드는 자들 중에 지금은 뭐 미디어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화가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화가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화가들은 아주 아방가르드한 것만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영화나 뭐 텔레비전 미디어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다룬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화가들이 그걸 모두 다 떠맡았던 것이니까 그 화가들의 세계가 바로 소장농 협회를 가지고 있다. 소장농들이 자신의 돈을 모아서 화가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미지의 세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응시에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관점에서 이 첫 번째 삼각형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오늘날의 세계로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그 세미나 11에서의 락강이 화가들을 생각하는 관점들을 오늘날로 가지고 온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의 세상, 영화의 세상. 자, 이런 세계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기 위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세계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을 가지고 뭐 바보상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쑥 들어갔죠. 텔레비전의 기능이 너무도 막강해졌으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텔레비전 세대이기보다는 유튜브 세대로 옮겨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미디어의 세계, 이미지의 세계가 막강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과거에는 텔레비전이라는 거대 미디어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다양한
매체들이 이미지로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이미지의 세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학자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미지를 관찰해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밖에 작동을 하지 않아요. 즉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 되었건 아무리 새로운 것이 되었건 모두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근본적인 상품 자본주의적인 메커니즘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디어의 세계가 조금 그 형식을 달리하고는 있다 해도 어쨌든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진리가 없다라는 것. 마치 미디어의 세계는 어떤 진리가 있는 것처럼 믿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의미는 미디어의 세계가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믿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유튜브의 강의를 보고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가 방황하는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자, 그걸 포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아야 하는 텅 빈 장소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뭔가요? 내가 진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지인 것이죠. 자, 그 이미지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미디어의 세계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거대한 장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의 논리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겁을 주는 것이 미디어의 세계가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을 언급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삼각형인데, 자, 보시면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락강이 눈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눈의 기능에 대해서 락강이 이야기하면서 눈이라는 건 원래 보는 기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눈이 보는 기능이 아니라면 어떤 기능인가? 빛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게 눈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삼각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광점이 있어요. 광점이라는 건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원점이에요. 원인. 모든 시각적 이미지들의 원인이 되는 장소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예를 제시해 본다면 태양이죠. 태양. 뭐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 자, 태양은 그 외의 모든 사물들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즉 그림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 장소야. 원인이 되는 장소. 그 광점을, 그 원인을 주체는 볼 수 있는가 하면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그 광점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망막에는 무언가를 통과시키는 기능보다 막는 기능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일부만 통과시키는 것. 그걸 스크린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일부만 통과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오른쪽 끝에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눈 안쪽에 어떤 이 망막의 저편에 그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평면처럼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의 망막을 통과하면 거의 대부분 차단당하죠.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세계라는 것인데,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광점도 중요하지만, 그 광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걸 볼 수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점을 보면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광점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광점을 막아야 돼요. 스크린으로. 근데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락강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제가 항상 첨언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광점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그림에 그려지는 형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스크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어떤 그림자가 그림의 영역에서 투사되는지는 이 스크린의 밀도와 스크린의 형상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스크린은 누가 그리느냐?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크린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하면 대타자라는 것이죠. 누가 스크린의 그림의 형식을 결정하는지는 스크린을 지배하는 자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크린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그러한 대타자로서의 방어막이 혹은 필터링이 혹은 완충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점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스크린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스크린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권력이 우리를 거세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재현된 세계를 살아가고 재현된 세계를 받아들이고 리프리젠테이션 된, 스크린에 의해서 리프리젠테이션 된 세계인 것이죠. 그 재현된 세계의 그림의 일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재현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보는 재현된 이미지의 세계의 일부, 즉 얼룩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외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방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소외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스크린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대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르시시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은 상상계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타자에 의해서 결정된 자아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한성으로 들어간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의 세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도록 배운 것만 보고 읽도록 배운 것만 읽고 먹도록 배운 것만 먹고 듣도록 배운 것만 듣는 세계 속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 않기 위해서, 보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가끔씩은 우리가 그런 것을 때로는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해요. 그러한 순간을 스크린이 찢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씩 스크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찢어지면 그로부터 어떤 강력한 빛이 광점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일종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체는 눈이 멀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개념이 감각이 사라져버리죠. 그 순간을 투쾌적인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자아는 복구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복구 작업이 그렇게 우리에게 출현했던 그 섬광을, 그 스크린이 찢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엄습했던 섬광을 사소한 것, 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 혹은 아주 악한 것으로 가정하도록 만들죠. 자, 이게 스크린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이 우리에게 강력한 작용을, 그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으려면 스크린은 그런 재현의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크린이 제멋대로라면, 다시 말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크린이 다 다르다면 우리는 그러한 재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편성의 권력이 스크린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보편성을 제가 모교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편성을 저는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 우리가 어떤 선과 악의 개념을 락강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면 정신분석의 차원에서 악이라고 규정되는 건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건 악한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차이의 존재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우리의 차이를 각각이 소유한 그 공백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도록 만드는 권력이 보편성의 세계인 것이니까. 물론 보편성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 보편성이 우리를 선의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최고선은 뭔가요, 여러분? 절대적 차이예요. 개별성을 산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예술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창조만이 윤리라는 거예요. 창조. 크레아시옹, 창조만이, 그것도 엑스니힐로의 크레아시옹만이, 즉 무로부터의 창조만이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윤리인 것이니까 새로움이 도래해야 되는데, 새로운 루틴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새로운 루틴을 구성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로막는 것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 보편성을 지탱하고 있는 초자라는 것이죠. 대타자가 그것을 가로막아요.
가로막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무한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유한성의 세계에 머물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모토 중에 하나는 현대미술의 모토와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돼요. 보편성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 차이를 보존하라라는 것이죠. 보편성의 폭력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당히 내어주라, 적당히 하라는 거죠. 보편성에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다른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분석은 단호하게 대답한다라는 거죠. 잘못 없다라는, 당신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도 보편성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자, 그러한 다양한 문맥들을 산출해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대타자는 보편성이에요. 우리에게 보편성을 강제하는 틀인 것이죠. 그게 대타자예요. 근데 대타자가 우리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타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뒤에 초월적인 뭔가가 그 대타자를 지탱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차가 존재한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 섹스는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대타자의 담론이 존재한다면, 자, 이것만 가지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 그게 인간의 도리다라는 초월적인 담론이 그 뒤에서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한국에서 한국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말만 가지고는 여자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 초월적 담론이 지탱해요. 이게 유사일의 인간이 살아왔던 방식이고, 이게 여성이라는 것에 부여된 존재의 본질이다. 뭐 이런 종류의 대타자의 담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락강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대타자는 취약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취약성을 모른다라는 거죠. 대타자의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초자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초자의 공격을 마치 신의 공격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타자의 보편성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자,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신분석의 임상이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타자는 단지 없는 것이 아니라 없음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없음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공백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소유될 수 있다는 것. 본인이 당신이 대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본인에게는 보편성이겠지만 남들에게는 개별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무언가를 본인이 창안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예술에 관련된 내용, 혹은 재현에 관련된 내용, 혹은 두 개의 삼각형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구성되는지, 스크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자,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정신분석은 소수자적 욕망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소수자적 욕망만이 진실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의 욕망은, 즉 보편적 욕망은 타자의 욕망인 것이니까. 그걸 탐닉하기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타자의 욕망을 그만 탐닉해라는 거죠. 소수자적 욕망은 그래서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절대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인데, 자, 그런데 이건 위태로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자, 이 소수자적 욕망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가 모교 강의에서는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신분석이 성공할 확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절차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타자가 항상 강하니까, 초자가 항상 강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경험을 내담자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임상의
디스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즉 그게 성공할지는 몰라도 성공 못할 확률이 더 높을지라도 소수자적 욕망의 경험을 내담자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패할 운명이라도.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왜냐하면 이런 소수자적 욕망은 자, 그 경험이 완료되는 순간 다시 일자의 욕망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본인 스스로가 혹은 본인의 지인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는 그 사람이 써야 하는 언어는 여전히 대타자의 언어인 것이니까 결국 이 소수자적 욕망의 경험은 다시 아주 평범하고 뭐랄까요, 클리셰에 가까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던 흔적들은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소수자적 욕망의 영역에 들어갔었던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재현된 세계 속에서 발생했던 어떤 특정한 현시의 사건을 지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이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베스티지움과 같이 성스러운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만큼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자의 세계로, 재현의 세계로, 스크린이 지배하는 세계로 넘어갔을지라도 그 경험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기억을, 그 역사를 선물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내담자에게.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